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아름다운 시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왕이지 평전을 읽고 난정서와 그의 신묘한 글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지 평전은 거렌푸 선생님이 쓰시고 홍상우 선생님께서 옮겨서 연암서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왕이지는 303년 산동성 임기에서 출생했고 59세를 살았습니다. 이후 11살 때 지금의 난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동진이 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지 평전에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거위 이야기, 파묘, 그리고 서결입니다. 이것이 현재 난정서로 알려진 것입니다. 진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난정서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갈지자예요. 이 갈지자가 무려 19개나 됩니다. 이 글자는 모두 다른 모양으로 쓰여졌죠. 당연한 얘기지만 왕이지는 글씨를 쓸 때 그 획의 운용함에 영감을 주는 특별한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거위입니다. 거위가 걷는 모습, 나는 모습, 헤엄치는 모습, 먹는 모습은 글씨에 획을 쓰는데 예술적 영감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왕이지는 아름다운 거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아름다운 거위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 거위를 사오라고 했죠. 할머니는 절대로 거위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겠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지는 왕이지가 그 거위를 사고 싶다고 한번 말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명필로 그 유명한 왕이지가 산다고 하니까 얼른 팔겠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왕이지가 직접 거위를 가지러 오겠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라 하더라는 겁니다. 왕이지는 거위값을 후하게 가지고 할머니 댁으로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는 거위를 백숙으로 삶아서 한 상 거하게 차려 내려오는 것이죠. 왕이지는 상 위에 거위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왕이지가 거위를 먹고 싶어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거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거위를 기르는 도인이 있었는데요. 이 도인이 기르는 거위는 아주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지는 그 거위를 직접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도인이 거위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는 계속 흥정을 하죠. 그때 도인이 황정경을 하나 써주면 거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지는 그 자리에서 황정경을 써주고 이 거위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널리 전해졌고 후세에 당나라 때 이백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왕우군. 우군은 왕이지의 관직명입니다. 왕이지는 본래 담백하고 욕심이 없어 깨끗한 마음으로 풍진 세상에 있네. 산음에서 도사를 만나니 이 거위 좋아하는 손님 사랑하였네. 흰 비단 쓸고 도경을 쓰니 필법이 정밀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네. 글씨를 다 써주고 대바구니에 거위를 넣어가니 어찌 그 주인과 작별할까. 왕이지는 이렇게 가져간 거위를 보며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피법에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글씨를 탁월하게 했고 신묘한 경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는 것들이 있는데요. 피카소는 비둘기에서 영감을 얻었고 마티스는 금붕어, 고양이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감을 얻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간절한 질문, 간절한 의문, 그것에 대한 영혼의 소리, 답신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영감을 얻는 그런 동물, 그런 것들을 찾았나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파묘에 관한 것입니다. 파묘는 무덤을 파는 거죠. 왕이지와 파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덤이 이 사진처럼 낮에 보면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밤에 이 무덤에 뭔가를 가지러 무덤을 파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명필들 사이에는 필법서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채홍은 명필이었는데 필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채문이에게 물려주고 채문이는 다시 위탄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위탄이 죽을 때 필법서를 함께 묻어달라고 하여 무덤 속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종효가 필법서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팝니다. 목숨을 건 거죠. 무덤을 팠다가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종효는 다행히 죽지 않고 명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효도 죽을 때 이 필법서를 무덤에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누군가가 파묘하고 계속 이어오다가 송익이 위분이를 거쳐서 왕강에게 들어갑니다. 왕강은 왕이지의 아버지죠. 왕강은 이것을 밤에 이렇게 보다가 베개에 말아서 넣고 잠을 잤는데 이 모습을 12살 된 왕이지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왕이지가 그것을 보고 글씨를 쓰게 됐는데 왕이지를 가르치던 위부인이 왕이지의 글씨가 나날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그 필법서를 본 듯하다고 왕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강이 불러서 물어보죠. 너 봤니? 이렇게. 왕이지는 대답을 해요.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강이 너는 너무 어리고 이것을 보기에는 네가 이해하기 어렵다. 좀 크면 주마 라고 했죠. 그런데 왕이지는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나중에 보면 고치기 어렵고 늦습니다.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강은 아들에게 이 필법서를 전해줬죠. 현재 난정서는 행방이 아주 묘연한데요. 그것은 왕이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가게 하고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7대 손인 자영에게 이르러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영은 스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은 결국 자신의 제자 변제에게 이 난정서를 물려줬다고 해요. 왕이지는 아름다운 글씨를 많이 남겼는데 당태종은 왕이지의 글씨를 너무 사랑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왕이지의 글씨를 다 모으게 돼요. 하지만 난정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음사의 주지로 있는 변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소익을 시켜서 난정서를 손에 넣게 되죠. 손에 넣은 후에 이 당태종은 이것을 당대의 명필들 구양순, 저수량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임사하게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때 임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당태종이 죽을 때 이 난정서를 무덤에 가지고 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바로 목숨을 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명필이든 신필이든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이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결입니다. 이것은 백운 선생의 서결인데 왕이지가 써서 황제께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기가 뚜렷하면 까마득히 솟은 산과 같은 자태가 우뚝 서고 음기가 형통하면 신능의 생동함이 넘치게 되오. 붓을 쥐고 종이에 쓰는 것은 본성에서 시작해야 하오. 힘이 원만하면 필에게 윤택이 흐르고 운필이 기세가 너무 바르면 막히게 되오. 긴밀하면 굳센 기운이 담기게 되고 험난하면 기세가 빼어나게 되오. 안쪽은 차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바깥은 비어있는 것이 중요하오. 붓을 들 때에는 외롭지 않게 하고 누를 때에는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하오. 서로를 향할 때에는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도록 하고 서로 등을 질 때에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멀리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면 빼어난 기운이 느껴져야 하고 성정을 펼쳐 표현하는 데에는 차분하고 고요해야 하오. 이런 방법을 존중하게 되면 서예의 오묘함이 지극해질 것이요. 이후에 왕이지는 자신의 필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보겠습니다.
가로액은 천리에 펼쳐진 구름처럼, 갈고리는 백균의 힘으로 당긴 쇠뇌를 쏘듯 써야 하며, 점과 핵은 까마득한 봉우리에서 바위가 떨어지듯 써야 한다. 구름, 쇠뇌, 바위를 들어서 자신의 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세 번째, 글씨를 쓰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등을 질 때에는 너무 멀지 않게, 누군가와 가까이 만날 때에도 너무 가깝지 않게, 결국 모두 중용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지의 신묘한 글씨, 난정서, 그 내용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앞부분만 조금 가져왔습니다. 영화 9년 개축년 늦봄 3월 초에 회계 산음의 난정에 모여 수계 행사를 거행했다. 여러 현자들이 모두 오고 젊은이나 늙은이들도 모두 모였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무성한 숲과 높다란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좌우를 비추고 감싸 흐르는지라 이를 끌어들여 술잔을 흘리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들고 모인 사람들이 서열에 따라 그 물가에 앉았다. 비록 성대한 풍악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것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정서를 시원하게 서술하기에 충분했다. 이날은 날씨가 맑고 공기가 신선한 데다 산들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서 우러러 광대한 우주를 둘러보고 허리 숙여 번성하는 만물을 살핌으로써 눈요기를 하면서 회포를 불어서 보고 듣는 즐거움의 극치를 누렸으니 진정 즐거웠다. 왕이지는 일생 동안 이 난정서의 심오한 경지를 넘고자 했습니다. 수백 번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썼던 그 난정서의 경지를 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좋은 날씨, 아름다운 풍경, 감상에 빠진 마음,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 현명한 리더가 함께 했었고 이 모두가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왕이지 평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